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많이 바빠서 이렇게 뭐 동영상을 찍을 시간도 별로 없는데 오늘 한번 동영상을 올려볼까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최근에 지금 부동산 문제 때문에 부동산 강남에 부동산 가격이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경제 전반이 다 실패하고 나라가 거의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 또는 이미 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문재인 정권에서 행하는 정책 하나하나가 무능하다 이렇게 지금 많이 얘기하죠. 무능하다. 굉장히 무능하고 그 다음에 무슨 정책이 도무지 이렇게 시장 경제에서 벗어나서 소위 사회주의적 정책을 갖다가 도입하고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이거 도무지 사전에도 없는 이런 전대미문의 정책을 갖다가 지금 문재인이 정권에서 행하고 있는 바람에 나라가 지금 총체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외교도 무너지고 국방도 무너지고 전부 다 무너졌죠. 이번에 뭐 간첩도 왔다가 간첩이 왜 탈북민이 뭐 헤엄쳐서 들어도 되고 나가도 되고 이거 무슨 뭐 말하면 국경이 무너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이런 상태에서 가령 문재인 정권이요 무능한가? 그러니까 왜 무능한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문재인 정권은 무능하게 된 것이요. 그 전문 지식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가령 예컨대 그 각자 맡은 바 내각이나 강요들의 각자 맡은 바 전문 지식이 국토부 장관도 부동산에 대한 성격을 모르고 있어서 부동산 가격이 엉망이 되고 경제 수장들이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경제가 엉망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데요. 본질적 문제는 그런 문맥이 나타나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는데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굉장히 소위 그 정교 분리를 해서 뭐 정치와 교회는 종교는 또 교회는 서로가 이렇게 분리된다 이렇게 했지만은요. 성경 자체의 내용은 대단히 그 안에 보면 이 정치적인 요소들을 엄청나게 담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에 나오는 그 주인 성경을 구성했던 많은 등장인물들 자체가 매우 정치적 사람이었고 정치가들이었어요. 일단 정치가들 보면 요셉을 봐도 그렇고요. 뭐 이삭, 아브라함도 그렇고 보통 뭐 아브라함도 상대했다 그러면 그 바로 이집트 왕 정도를 상대합니다. 바로 정도 상대해서 이렇게 된 게 아브라함의 행적이었고 뭐 이삭도 거의 소위 그 가나안 족속도 모두 그 바로급들의 왕들과의 이렇게 그 충돌이나 화해 또 이런 것들도 언약을 맺는 장면들도 나오고 바울도 최소한 뭐 나는 로마 황제를 만나러 가야 되겠다 해서 황제 상대로 합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 시시하게 뭐 이렇게 하지 않고요. 모든 선지자들도 전부 다 왕을 상대로 했습니다. 왕. 일부가 왕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하고 해서 성경 자체가요 하나의 정치사입니다. 정치사요. 그러므로 성경과를 갖다 이렇게 보면 보면은요 오늘날의 어떤 정치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시사점이나 이 세속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죠. 근데 그 문재인 정권이 지금 가장 잘못한 이유가 뭐냐면 말이에요. 성경에서요. 성경에 그 보통 일반적으로 한 나라 성경에서의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나라가 성립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의 나라에 대한 이런 체제를 갖추게 된 것은요. 당연히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를 행진하면서 그게 군대가 조직되고 여러 가지 그 10부장, 100부장들이 조직됨으로써 어떤 그 한 국가적인 면모를 갖추게 되죠. 그에 대해서 국가적인 면모를 갖추게 될 때 최고 먼저 국가의 성립 조건이 뭡니까? 헌법이지 않습니까? 헌법이요. 헌법을 이렇게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소위 하나님이 주신 헌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의 국가적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헌법이 어느 헌법입니까?
시내산 언약이란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율법이 바로 헌법이거든요. 이스라엘 헌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선민, 소위 하늘 백성의 가져야 될 기본적인 어떤 법적 골격들이 시내산 언약이고, 그리고 우리가 구약 이렇게 했을 때 옛날 언약이 구약이잖아요. 그러면 그 구약은 성경 보면 많은 언약이 나오는데, 아담 언약, 뭐 성경에 나오는 언약이 뭐 많잖아요. 아담 언약 있고 노아 언약 있고, 예? 그다음 아브라함 언약 있죠. 그 다음에는 모세 언약이 있습니다. 시내서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것만 해도 5가지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6월절 만찬 돌아가시기 하루 그 전날 밤에 말씀하시는 그 새 언약이 이제 성만찬에서 공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이라는 것은 최초로 이제 구약에서 발설되는 것은 예레미야 때 발설되죠. 예레미야 때 왜 새 언약이 발설됩니까? 예레미야 때 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다 흩어집니다. 그러므로 구약이 이제 폐쇄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의 이제 예레미야가 세우는 겁니다. 그 새 언약의 바톤을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드디어 그 새 언약을 구체적으로 성취시키는 거죠. 예레미야가 발설한 새 언약. 또 이사야도 새 언약을 뭐 이야기합니다만은 그걸 가장 새 언약을 극명하게 발표하는 것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세 언약이 말하면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언약 중에서 모세 언약이 구약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하면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일단 뭐를 안 지켰다는 소리가 하면요. 모세 언약을 안 지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율법을 안 지켰다 하는 것은 무엇을 안 지켰다 하면 십계명과 그에 파생되는 소위 그 조항들, 규례들을 안 지켰다는 거거든요. 613개의 규례들을요. 그런 모든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구약이 파기됩니다. 그 약속은 언약의 기본이잖아요. 기본은 뭔가 언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언약은 반드시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조건이 이루어질 때 언약이 유지된다는 것이 이 언약의 조건이거든요. 그 조건이 없는 약속은 약속이 안 됩니다. 왜? 서로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에서 맺을 때 그것이 언제 나오는 겁니까?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최초로 이제 왜냐면 출애굽하고 나서 바로 일요일 날 시내산 도착하자마자 드디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죠. 그때부터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율법의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표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한 나라 한 국가가 온전히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할 때에 그 역사의 주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선포했던 한 나라의 백성이 갖춰야 될 한 피조물들이 지켜야 될 바. 이 피조물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모든 뭐 바벨론이나 이런 아수르나 애굽이나 이게 다 피조물적인 상황이 있고 하나님의 피조물들란 말이에요. 그 생사 여탈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여했던 이 율법 조항이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만이 그 조항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고 그 조항은 일반적 세속적인 모든 법체계의 근본을 이룹니다. 근본은요. 십계명이 모든 세상 법의 원천이란 말입니다. 단 세상 법과 십계명이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빠집니다. 세상법은요. 5계명부터 10계명을 갖다가 가지고 법을 만드는 것이 세상법이잖아요. 민법, 상법, 형법들이요. 5계명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거짓증언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또 탐심을 가지지 말라는 모든 그런 것들이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법이란 말이에요. 민사법, 형사법, 상법들이거든요. 단 1계부터 4계명법이 빠졌기 때문에 세상법은 그만큼 불완전합니다. 그러고 그냥 법적으로 작용하기가 되게 힘들죠. 왜냐하면 1계부터 4계명, 소위 대신적 관계에 대한 어떤 법의 제의적 규례가 없기 때문에 세상법은 그래서 계속 사고가 나는 겁니다. 세상법은요. 맞지를 않아요. 계속 맞춰봐도 안 맞아요. 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없거든요. 세상에는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문재인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적극 출애굽에서 모세가 받았던 법 중에 뭘 잘못하고 있느냐. 문재인이 왜 이렇게 부동산 정책에 실패합니까?
부동산 정책이 실패합니까? 문재인이 무능합니까? 사기수 정권입니까? 그럼 문재인이 왜 경제정책 실패합니까? 왜 안보, 외교정책 전부 실패합니까? 문재인이 실패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가장 크게 실패하는 것은요. 이것이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요. 최초로 그 공평에 관한 법이라고 나와요. 23장이요. 공평에 관한 법 이렇게 나오는데 이 공평이라는 말은 약간 좀 번역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공평이라보다는 공평이라기보다는 공의에 관한 법 이렇게 보시면 공의와 공평은 뭐냐면 그 글자가요. 그 체다케를 번역하면은 공평으로 번역하거든요. 근데 본래 공의를 번역할 때도 체다카를 번역합니다. 그 공평과 공의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왜? 원어가 같은 말이고 번역을 갖다가 공의로 한상 공의로 공평으로 한상 공평으로 하기 때문에 이 체다카에 관련된 법이다. 즉 공의는 뭡니까? 인간의 그 생존에 대한 원리를 갖다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의입니다. 공의와 정의는 달라요. 체다카와 미시 파트는 다릅니다. 서로 섞어 쓰고 또 번역 보면요. 공의를 할 때도 공의 쓰고 정의도 공의로 쓰고 공의도 정의로 쓰고 이렇게 성경 내에서도 그렇게 왔다 갔다 썼던 경우도 있고 또 번역을 잘못해서 공의를 번역해야 될 걸 정의로 번역하고 정의를 번역해서 공의로 번역하는 것도 있고 옛날 개혁 한글에서는 잘 번역해놨는데 이걸 개혁 개정을 바꾸면서 거꾸로 또 하는 바람에 오히려 그 악이 되었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공의와 정의를 쓸 때는요. 분리해서 씁니다. 서로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공의는 말하자면 뭐냐면은 인간의 어떤 생존 논리,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의는요. 그 공의에 따라 하라 할 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요. 그 정의는 뭐냐면요. 공의를 실천하기 위한 실천적인 의미다. 그래서 공의는 그 속성 자체가 둘 다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 것이지만은 굳이 따지자면 공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드러내는 그 의로서 이제 인간의 어떤 생존 원리, 존재 원리가 이제 공의에 속하고 정의는 공의를 실천하기 위한 실천 규범이 정의에 속합니다. 지금 근데 문제는 이 두 가지를 다 깨고 있습니다. 깨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문재인은 망합니다. 문재인은 망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 자체가 말이죠. 일단 이게 무슨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 어떤 뭐 자익 정권이 들어섰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문재인 자체의 정권들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항하는 걸로 지금 작동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표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심판받기 이전에 이미 문재인은 자기 개인적으로 또는 문재인 정권하는 모든 정권 자체적인 그 행위의 결말들이 하늘 법정에서 이미 그 상태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가요. 오늘 제가 이 프로의 제목을 문재인은 하늘 법정에 고발한다 이렇게 지금 할 셈이에요. 근데 제가 고발한다고 고발이 됩니까? 그런 게 아니죠. 이미 하늘 법정에서는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이미 우리가 행동을 저지른 순간 즉각적으로 하늘 법정에서는 그것이 그 저촉 여부가 그 행한 대로의 보응받는 여부가 즉각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고발한다고 해서 고발되는 것도 아니고 고발 안 한다고 해서 고발 안 되는 것도 아니죠. 예,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요. 뭐 하나님의 공의는요. 하나님의 공의의 가장 공평 또 정의 있죠. 정의요. 공의는 뭐냐면요. 공의와 정의 기본은요. 뭐냐면 이 세상에 평등은 없고 공평이 있습니다. 평등은 뭐냐면 모든 것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평등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평등의 전제는 공평입니다. 공평. 그래서 평등은 공평하게 나눌 때 평등이 이루어지는데 공평은 뭐냐면은 전에도 이야기했죠. 계시록이 말하는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게 공평입니다. 네?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면 평등은요. 그래서 기독교의 평등은 것은요. 기회의 평등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비종을로서 평등한 것. 그 평등은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지요. 인간끼리는, 인간 사회관계 속에서는 평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각자 핸디캡이 다르기 때문에요. 평등할 수가 없죠. 그렇죠. 차이가 남자 여자가 어떻게 핸디캡이 서로가 있잖아. 서로가. 네? 남자는 여자 없이 애 낳을 수 있습니까? 여자가 남편 없이 애 낳을 수 있습니까? 어? 완력에서 여자가 남자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섬세한 감수성과 끝도 없는 깊이도 없는 어마어마한 생명의 원천인 그 모성애를 남자들이 가질 수가 있습니까? 서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은사가 차이 나고. 그 때문에 평등은 인간들 사회 자체 내에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없고, 단 우리가 평등하다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기에는 다 똑같은 죄인이고요. 똑같은 약한 비제버려. 그놈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기에. 그러나 이런 지금 문재인이 저지르고 있는 이 죄가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가는요. 문재인이 지금 모든 행정이 다 실패하는 하나님에 대항하는 것이 뭐냐면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요. 제가 하나하나 지금 다 따질 겁니다. 이 출애굽기 23장의 죄를 문재인 정권이 하나같이 안 빼고 다 저지르고 있는 죄입니다. 지금 죄.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최소한 2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요거거든요. 요거 뭡니까? 너는 언론을 장악해서 언론을 가지고 거짓된 풍설을 이끌어서 여론을 조작하지 말며. 문제는 지금 여론 조작하잖아요. 언론 다 장악했죠. 연합하여 위정하는 정인 대대 말이죠. 지금 뭐 한동훈 검사 지금 전부 다 위정자 세우시고, 지금 이 정권은 위정 가짜 정인을 세우는 것이 이 정권의 지금 가장 하는 짓입니다. 전부 가짜예요. 정인들이 나오는 정인 다 가짜입니다. 가짜. 거짓 정인들을 세워가지고 어떤 역사적 사실도 왜곡시키고, 그 다음에 한 인간도 그렇게 거짓 정인을 내셔서 파멸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오늘 내놓이 되는 문제의 죄 중에 가장 첫 번째, 원천이라는 죄인데, 그게 뭐냐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요게 지금 그래요. 요것이 문재인이 모든 정책이 실패하는 원인입니다. 지금 다수를 따라 행하지 말며. 지금 문제는요, 다수를 따라 행하거든요. 모든 정책이 다수를 따라 행합니다.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정을 하지 말고. 이것도 전부 송사가 다수를 따라, 박근혜 탄핵신 거 전부 대법관 9명 전부 다수를 따라 탄핵시켜 버렸어요. 예? 정의와 공의와 증거 두 사람 이상이 정의를 따라 그걸 탄핵시킨 것이 아니고요. 전부 다수와, 이 다수는 뭐로 형성됩니까? 촛불이라는 대중 직접 민주주의 상영되지도 않는 위헌적인 이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는요, 대의민주주의를 파괴하고요. 이러한 그 권력을 출처가 알 수 없는 이 촛불이라는 희한한 세력에 의해서요. 그것이 마치 다수로 위장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 당시 일어났던 법들, 그 법적인 재판들이요, 전부 이런 어떤 대중적인 요구, 다수에 의해서 저지되는 오심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수에 따라 행하지 말면 이만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다수는 항상 정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민주주의도 확실한, 뭐냐면 투표가 잘했다고 해서, 바로 민주당이 180석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정의가 아니다, 옳은 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많다고 옳은 짓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것을 편을 들어서 판단하지 말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쳐놓고. 그럼 문재인이 왜 많은 다수를 따라서 모든 것을 이렇게 행했습니까? 문재인의 죄는요, 뭐냐면요, 문재인 모든 정치의 기본은요, 항상 표를 중심으로 합니다. 표. 이게 기본입니다. 민주주의는요. 어느 쪽이 표가 맞느냐.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어떤 표의 대결이다.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정권을 잡기 위한 전제 조건이죠. 자, 그러면은 투표하는 세력 중에 어느 측이 다수냐 하고, 이 모든 세상을 이북부로 나누는 것이 문재인의 특기입니다. 즉, 그래서 온 나라를요, 네 편과 내 편으로 나누거든요. 네 편과 내 편 나눌 때 기준이 있습니다. 네 편과 내 편이. 어떤 것이 내 편이냐 하면요, 쪽수가 많은, 사람 수가 많은 쪽이 내 편이에요. 왜? 거기서 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하는 짓은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단 말이에요. 굉장히 단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잡한 경제를 이런 단순한 원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경제가 전부 실패하는 겁니다. 복잡하게 한 부동산 정책을요, 간단한 다수의 원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문제가 되느냐면요. 가령 문제는 지금 근본적으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있는데 못 가진 자가 다수다 있는 겁니다. 투표가 다수다 이거예요. 중산층 이하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평균 거기에 중위도에서 밑으로 가는 수가 훨씬 많다. 그래서 모든 정책을 이렇게 이 재벌들 부자들이 아니고 가난한 자들과 중산층 이하를 위주로 하는 정책을 택할 때는 우리가 표를 많이 안 낸다는 것이 문재인의 그 기본 전략이에요. 아주 단순하죠. 그래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말하는데 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나눌 때 소위 그들은 그 이념 분열을 시키는 겁니다. 그때 지금은 우리가 사회주의적으로도 좋은 정책들을 갖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념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이 시장 경제나 자본주의 체제를 갖다가 균열시켜서 마치 사회주의를 하는 것이요. 어떤 인민 대중의 행복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중산층 이하를 내 편으로 만든다. 이게 문제정책의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자본가와 노동자 중에서는 노동자가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노동자 위주의 정책, 민노총 위주의 정책을 펴는 거죠. 네. 그래서 민노총, 그래서 노사 분열을 시킵니다. 그 때문에 사척을 적으로 돌리고 이렇게 노동자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이제 항상 이거 분리시킵니다. 니 편, 내 편은. 그리고 세 번째는 뭘 분리시킵니까? 젊은이와 늙은 세대를 분리시킵니다. 어차피 젊은이들은 그러니까 말하면 60대를 제외한 세대들을 자기 편으로 가져가는 정책을 씁니다. 항상 20대부터 50대까지를 갖다 보고 60대 넘어가는 세대는 버려버려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어차피 50대는 386 세대니까 자기 편들이죠. 그 386 세대 이하 20대, 30대, 40대를 이 386 세대의 쫄개들로 만드는 거죠. 쫄개들, 꼬붕 세력도로 만드는 거죠. 세속말로 하면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꼬붕이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정책 잘 보십시오. 다 그런 정책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부모와 자식을 나누는데 자식이 어차피 한 가정에서 두 자식이 나기 때문에 또 그리고 부모들은 항상 그 때문에 이렇게 이것도요. 부모 자식들도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걸 갖다가 나눕니다. 그 털딱 세대라든가 또는 보수 꼴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부해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한글 맞춤법 자꾸 바꾸는 거 있죠. 이거 자꾸 분리시키는 겁니다. 나이 많은 세대들을 갖다 무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척자법을 갖다가 잘 못 쓰도록. 그다음에 자꾸 글 쓰는 것도 자꾸 바꿔버려요. 젊은 세대라고 자꾸 바꿉니다. 그 젊은 세대들의 특이한 어법이 있잖아요. 채팅할 때 이렇게 보면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것도 가족관도 분열시켜버려요. 이 사람들은요. 가족도 분열시키고 그 다음에 제일 크게 분열시켜서 남자와 여자를 분열시킵니다. 자꾸 페미니즘을 갖다 강조해서 여자가 일반적으로 여자의 독립성이나 여자의 평등성을 계속 부과시켜가지고 여성표를 갖다가 어쨌든 자기들한테 유리한 방으로 이끕니다. 어쨌든 여성들끼리 볼 때는 자기들이 페미니즘이나 남녀 평등주의 또는 오히려 남성 혐오를 오히려 부추기는 것으로 젊은 여성들의 지금 한 가족에 한 명, 두 명 나오면서 가졌던 여성들의 독립심 그리고 이 결혼이 아니라 직장 우선적인 이런 어떤 인생관 있죠. 직장 우선적이죠. 결혼 우선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남녀간을 분열시켜가지고 지금 현재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이런 이상한 것을 만들어버려요. 페미니즘 동원해가지고 주로 여자들을 자기들 편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전문직도요. 남녀 평등으로 이렇게 전문직을 전문직은요. 전문직이기 때문에 절대 그것은 남녀 평등이 아니라 여자가 그 시험에 다 되면 여자가 다 시켜줘야 되고 남자가 그 시험에 다 되면 왜? 전문직이니까. 전문성이 전문직의 기준이잖아요. 전문성 가지고 뽑지 이것을 성으로 가지고 뽑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성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비례대표원도 반드시 여자가 얼마나 할 것, 무슨 여자가 얼마나 있어야 될 것.
여자가 얼마 있어야 될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여성의 인권 신장을 계속 갖다 그 인권의 이름하에요. 뭐냐면 여성을 갖다가 자기의 정치적인 자기들에게 우호 세력으로 삼거든요. 예. 그게 지금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그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요. 예,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분열시킨다. 역사의식에 대한 분열을 어떻게 시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잠재적으로 남아있는 어떤 어떤 역사의 의식 중추는요. 이 근대사에 있어서는 일제거든요. 일본 제국지에서 우리가 받았던 그 핍박다 그리고 그 고통들을 갖다가 늘 잠재의식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불러일으켜 가지고 계속 이 반일 전세산업입니다. 반일 사고방식 이렇게 반일운동 뭐 그래서 없는 친일파 이걸 만들어 가지고 아무나 친일파라고 공격합니다. 친일파. 마치 문화혁명 때 똑같아요. 중국 문화혁명 때 나이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반동문제로 이렇게 합니다. 무조건 자비판식입니다. 자비판요. 무조건 끌려나서 무조건 그냥 끌려 나왔어요. 자비판하고 다 맞아 죽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 광풍, 그래서 이걸 갖다 광풍이라, 이렇게, 좌파 광풍이라 일컬어내는 이 젊은이들의 이 나이 많은 세대에 대한 비판들을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이 많은 세대들은, 오히려 일제시대에 접근했던 세대들은 오히려 일본에서 굉장히 중립적이고 무표정합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자기들이 일본에 이승만이도 모르고, 박정희도 모르고, 예? 한번 만나보지도 않고, 자기 태어나기 전에 있었는 일들, 일제시대를, 그걸 갖다가 책에서 배워가지고요. 오히려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 더 그러니까, 마치 서울에 안 가본 사람이 서울 가본 사람을 이기는 거죠. 예? 박정희는 독재다. 그것도 모르느냐. 뭘 몰라. 나도 박정희 시대에 살았는데. 예? 독재도 있고, 박정희 잘한 점도 있어요. 그때는 잠깐 저자들은 한데, 그때 모든 개발도상국들 일반적으로 전부 다 그런 독재들을 경험합니다. 모든 개발도상 다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전부 다 그래요. 미국만 해도 초창기 시대에서는요, 굉장히 대통령 연임 삼선, 이런 것들, 흔하도, 이것도 말하면 어떤 것은 장기 집권이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이유는요, 그때의 어떤 4년 단임이나 8년 가지고는 그다지 역사적으로 이끌 엘리트가 부족했거든요. 엘리트가 굉장히 부족했다고 해요. 그때 어느 정도 엘리트 세력이 정착되고 전문가 집단, 특허나 클래스의 전문가 집단이 정착될 때까지는요, 몇 명의 이런 독주가 필요했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나고 보니 박정희가 그 역할을 했다 이거예요. 그 역할을 인정한다 이거예요. 인정한다. 어쩔 수 없었다 독재는. 그때 말고 박정희가 중간에 4년만 하고 그만뒀으면 우리나라 이렇게 안 됐다고. 그때 바로 김대중이가 대통령 됐다. 안 낸 어린도 없죠. 어림도 없습니다. 김대중 씨가 그때 왜냐면 농업 정책을, 농업 국가를 택했단 말이에요. 예? 서울, 부산 고속도로 때 들어오잖아요. 못 갈게. 예? 그 사람이, 그래, 박정희가 4년 만에 그만두고 김대중이가 대통령 됐다. 해보세요. 어떻게 됐겠냐, 나라가. 필리핀, 이런 동남아에 일반적으로, 그런 후진국들하고 똑같은 지금 세대가 우리나라에 유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야 됐습니다. 북한한테 벌써 넘어갔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 그걸 안 들어요. 그걸 말했다면 친일파로 몰아붙이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분열시킨다. 세대와 이런 것들, 남녀와 세대 분열, 가족 분열, 남녀 분열, 노사 분열, 또는 이런 외교 분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전부 거의 분열시키죠. 그 다음에는요, 지금도 이렇게 묘하게 해가지고, 지금 가장 강력한 우리나라의 정치에 단일되고 균질하면서도 아주 일치된 정치 집단이 뭡니까? 소위 호남에 있는 40년에 걸친 거의 북한의 노동당이 필증하는 진보 성향, 그러니까 말하면 꾸준히 하는 소위 호남 패권주의와 결합해가지고 말이죠. 이건 점점점점점점 이거는요. 그거는 이 지역 분열이죠. 겉으로 보면 지역 간을 갖다 분열시킵니다. 자꾸 싸움 붙이고.
그것 자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뭐 경상북도에는 한 명도 강요가 안 서잖아요. 그럼 경상북도가 어떻게 됩니까? 경상남도도 마찬가지고. 지금 모두 이번에도 그 검찰 보세요. 검찰 요직 4개 다 전라도가 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볼 때는 이건 분열이 아니고요. 이건 나중에 가면 전라도 고립이 됩니다. 고립 정책. 스스로.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할 때는. 이거 지금 현장 보면 분열로 나타나죠. 이런 식으로 네 편, 내 편으로 나눠서 분리시켰다. 즉, 그 네 편, 내 편이 항상 보면요. 문제는 다수를 따른다. 다수를 따라 행하는 정책은 성경에서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라. 다수가 옳다고 다수를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지 말라. 어느 것이 옳으냐를 따라서 의사결정하라. 다수를 따라서 의사결정한다. 이걸 현대어로 뭐라고 합니까?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그 문재인 정권은 처음부터 이 경제 정책 실패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그들 나름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한국의 경제 몰락 정책입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지금 강남에 집이 없어서 우리는 집을 언제 살 것이냐 데모야지 하죠. 근데 요거 한 데모 서두 번 한 2, 3년 지나서 이 말 강남이라는 이 특권층이 세팅돼 버렸다. 이럴 때 이 젊은들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베네수엘라 그리스 예를 따르면요. 지금 묘하게 지금 민주당에서 이상 구호 하나를 내시고 있어요. 한 가구 한 주택을 보장하겠다. 이게 뭡니까? 이거 공산주의입니다. 한 가구 한 주택을 보장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디 있어요? 소련, 중국, 북한에 있습니다. 전부 다 한 가구 한 주택이에요. 그로 우리가 이런 강남 프리스테이지가 무너지는데 실패했을 때 젊은이들이 내건 고는요. 야,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한 가구 한 주택 하자. 토지 공개로 나가자. 이렇게 합니다. 왜? 어차피 안 되니까. 그러면 이 세력은 영원히 이제 진보 세력이 되는 거죠. 벨레딜라가 장기적으로 수십 년간 계속 진보 좌파들이 집권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 진보 좌파가 아니면 살 수가 없거든요. 당장 말이에요. 진보 좌파 우선 당장 포퓰리즘을 쓰기 때문에 당장 오늘 그러므로 문재인 정권은요. 지금 모든 세금을 왜 걷습니까? 쭉 걷어가지고 이 젊은 세대한테 그냥 공짜로 나눠주고 있어요. 공짜로 홍길동처럼 공짜로. 그 젊은이들이요 일을 안 합니다. 일할 자질도 없고 일할 의욕도 없고 또 일 안 해도 먹고 살만 하고 그 때문에 이렇게 3D 직종고사 절대 안 합니다. 왜? 나라도 하지 않겠어. 왜? 오늘은 정부가 부자가 자꾸 돈을 주거든요. 돈을 주거든요. 오늘도 용돈 100만 한 건 먹고 3만 건 자꾸 정부가 왜냐면 돈, 그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세금을 긁어모읍니다. 홍길동처럼 긁어모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항상 이렇게 대다수의 편들이 그러니까 항상 다수의 유리한 쪽으로 하면은 다수들은 우리한테 항상 표를 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왜 잘 안 되는가 하면은요. 이 다수와 소수가 있을 때 이것이 나누어서 이렇게 유리하게 하면 이게 장기적으로 자꾸 그렇게 이 다수가 행복해지느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둘 다 망하게 됩니다. 둘 다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들었는데요. 영국 속담이가 뭐 이런 게 있답니다. 부자는 비난할 수 있을 때 죽이지 말라. 죽여서는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부자를 죽이면 가난한 사람은 같이 죽거든요. 내가 이빨을 뽑되 썩은 이를 뽑기 그러니까 초가 상관을 갖다가 이렇게 빈대가 많다고 불태우면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경제라는 것이 서로 굉장히 가진 자, 못 가진 자, 또 중산층, 이 복잡하게 유기적으로 서로 이렇게 물고 물리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무 자르듯이요. 딱 잘라고 옆에는 내 편이다고 그 무조건 만드는 것이 이번에 부동산 정책입니다. 부동산 정책. 그러니까 세입자와 임대자가 어느 쪽이 많으냐. 세입자가 많다. 세입자한테 좋도록 좀 해보려고 했는데요. 이 거꾸로 어떻습니까? 이 임대자들이 자기 방어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입자가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자꾸 작용하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때 세입자도 못 살겠다. 이거 하지 말라 이게. 왜 무슨 내가 죽겠다는 겁니다. 왜? 이 세입자가 서로가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억지로 인위적으로 떼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세상은요, 이 규정, 밸런스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칙이거든요. 근데 자꾸 문제는 밸런스를 깨버리려는 거예요. 왜? 한쪽이 뚱뚱하게 보이니까 한쪽은 약하고. 그 때문에 이 뚱뚱한 쪽에 자꾸 이렇게 정책에 중점을 두면은 이건 뚱뚱하지만 이 약한 쪽하고 한쪽은 비중이 강하고 한쪽은 비중이 약하면 부피가 아무리 크더라도 양쪽은 균형을 이루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부피가 많다고 해서 이게 마치 이 비중 자체가 무게도 같을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문재인 정책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요. 문재인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하면 그래서 문제는 4번 선거를 치르면서 전성하면서 문재인 정권은요 착각에 빠진 겁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다수를 위한 정책을 했더니 자꾸 선거에 이기는다. 그럼 그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의 진통 효과에 불과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러한 임시적 처방, 단계적 처방으로서 국민의 이렇게 정치적인 지지를 갖다가 계속 보장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아마추어성입니다. 이것이 아마추어성입니다. 그런 것이 통할 수는 있죠. 단기적으로 100만 원씩 주고 또 30만 주고 또 뭐 전면한테 또 무슨 뭐 직장 얼마 주고 얼마 주고 얼마 주고 얼마 주고 엄청나게 많이 주고 있거든요. 또 노인들 무조건 30만 줍니다. 27만 원씩. 지금도 그 공원에 가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참나 앉아가지고 있어요. 예? 그 건널목에 한 달에 27만 줍니다. 그 전부 다 고용인으로 잡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얼마 가겠냐 말이에요. 고로 문재인은 이 다수를 향해서 한 죄.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문제는 지금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다수를 따라 악을 하고 행하고 있고 송사에 송사가 어떤 것은 모든 어떤 법적인 송사도 있고 모든 일의 판단에 다수를 따라 한단 말이에요. 부당한 정언, 자기 편의 부당한 정언만을 박아다서 한단 말이에요. 자기 편들의 정언만을 정언으로 채택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모든 정책 실패는 다수를 따라 하는 성경에서 가장 경계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어떤 피조물 사회에서의 평화로운 주어진 공의, 최닥화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하늘법정에서 즉각 유죄입니다. 현재 모든 것이 다 유죄입니다. 다 유죄. 다 유죄입니다. 하늘법정에서 유죄를 중첩될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것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운명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안 지켰어요. 그 결과는 열왕기 끝에가 여호야김 그 마지막 왕 시드기야 여호야김 시드기야 왕 이 세 사람의 운명을 문제는 읽어보세요. 문제는 그 편을 열왕기를 펴서 시드기야가 어떤 꼴을 당했는가. 이번 정진석 의원이 뭐라고 했다면서요. 임기 후 조심하라. 시드기야가 어떤 운명을 당했는가. 문재인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